오늘 이 시간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올해 마지막 FOM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지금 잠시 언급해 주셨듯이 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하루 전부터 CNBC 같은 매체에서 어떻게 보면 연준이 이번에 도비시한 톤, 완화적인 그 기본 정책 톤은 유지하더라도 시장을 실망시킬지도 모르겠다 해서 살짝 벌써 이렇게 분위기를 잡더니만 특별한 내용이 없었죠. 금리 동결 같은 거야 지금 현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제 성장률 전망치 같은 걸 조금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 지난 회의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성장률 금년 애초에 마이너스 3.7% 아닐까 했던 것이 마이너스 2.4% 정도로 이렇게 상향 조정됐고요. 내년도 4% 플러스 4% 성장을 4.2% 이런 식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국채 400억 불, 국채 800억 불, 모기지 400억 불, 한 1200억 달러 계속해서 사가겠다 하는 얘기인데 현 기조가 적당하다라는 표현. 그래서 혹시나 회복세가 둔화된다면은 자산 매입 확대할 수도 있다. 늘 하던 얘기에 그쳤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눈 뜨자마자 확인하게 되는 미국의 지수 상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 현 상황에서 더 띄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현재 시장의 가장 절실하고 본질적인 것은 재정정책이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어떤 타결 희망은 키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워싱턴 DC에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연준도 미 의회도 지금 좀 정신이 없을 겁니다. 다들 대통령 정해졌다 그러는데 아마 그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의사당 내에 그것을 좀 뭔가 하는 척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마 정신 사나운 시기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경제 지표들 요즘에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연준도 연준이지만 밤사이 이렇게 미국 지표가 이렇게 의외로 좀 부진했던 것이 네. 시장이 더 뻗어나가지 못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의 마켓 PMI 지표 한번 보시죠. 오른쪽 끝부분에 오른쪽 끝부분에 빨간색은 조금 더 짙은 오렌지색 그쪽이 이제 제조업이고 그 다음에 확연하게 더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약간 노란색 이쪽이 서비스 비제조업 PMI 지표입니다. 오른쪽 끝부분을 보시다시피 전월비 전반적으로 합성 종합 PMI가 마이너스 2.9포인트,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1%, 12월 지표인데요. 그만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지표의 둔화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준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그런 어떤 경기 진단을 냈습니다만 또 아래쪽에 자막으로도 나온 것 같이 12월 주택 시장 지수도 86으로 시장 예상치나 전월비보다 좀 못하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신다면은 이 부분도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신경 쓰이는 우리가 의외로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입니다. 지금 그래프는 글로벌 모니터 나우에서 인용해 왔습니다만 저 부분은 핵심 소매 판매입니다. 핵심 소매 판매고 전체적인 소매 판매는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1.1% 줄어드는 예상치는 0.3% 정도 줄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10월 소매 판매도 애초 플러스 0.3%에서 마이너스 0.1%로 수정되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부분. 이 부분이 좀 시장으로서는 아마 계속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로 가기에는 좀 민망했던 지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의외로 좋았잖아요. 12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이 PMI가 55로 집계가 되면서 지금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럽 증시도 간밤에 대부분 올랐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뭐 독일 닥스 지수만 한번 대표적으로 살펴보신다면은 네. 어제 하루 사이 한 1.5%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 한번 차트 이렇게 네, 오른쪽 끝부분, 저 아래쪽에 가운데 부분에 확대를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횡보세를 계속 이어오다가 어제 이제 불쑥 조금 솟아오르는, 그러나 독일이나 대부분의 유럽은 아직도 차트 전체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3월 팬데믹의 본격화 이전 레벨을 갖다가 아직까지 유럽은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신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유로존 PMI는 좀 전에 보셨던 미국과는 상당히 비교될 만큼 서프라이즈급의 호조세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제조 PMI는 55.5입니다. 이번에 전부 예비치인데요. 55.5인데 시장 예상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서비스 PMI는 47.3. 서비스업은 여전히 그 호황과 침체의 그 기준이 되는 50 아래에 있는 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이 코로나19의 타격을 받는 쪽이 서비스 쪽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47.3이 전월 41.7이나 시장 예상치 41.9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성 PMI도 시장 예상치나 전월치를 상회하는, 전반적으로 오른쪽 끝부분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듯한 모습,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위에 이 그래프의 위에 노란색 줄로 쳐둔 것처럼 다만 이제 시장은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죠. German lockdown will hurt. 이러한 추세가 이제 독일이 또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취할 듯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또 유로존 경기가 조금 이렇게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 유로존 PMI는 좀 놀라웠습니다. 최근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유럽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꽤나 심각한 것처럼 들려왔는데, 이 와중에 저렇게까지 생각보다는 좋아지는 좋은 모습. 그러나 서비스업에 미친 타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조업은 55.5인데 비해서 합성 PMI가 여전히 49.8, 이 정도의 어떤 지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유럽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 예. 버블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에 더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통 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많이 투자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 상승은 또 기관이 주도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밤사이에 아마 제일 흥분했던 시장이 이 비트코인 시장이 아닌가 네. 싶은데요.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어제는 뭐 CNBC 한참 왼쪽에 저 기사가 올라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2만 불을 갖다가 돌파했다 하는 그 얘기였죠. 그리고 아래쪽에 뭐 작은 이렇게 이제 이 기사의 작은 헤드라인이죠. 저렇게 표현합니다. 빅네임 인베스터. 아주 큰 손들이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폴 트루드 존스나 데니 드러크 밀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옆에 기사 한번 보시면은 기사 재개 일자가 10월 23일입니다. 지금 뭐 한 2달 전인데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스큐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연말까지 2만 달러 사상 최고가 달성할 확률이 7%. 혹시나 내년 3월까지로 조금 한 3개월 연장하면은 도달 확률 14%, 6월까지는 또 18%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전문적인 이 비트코인 관련한 데이터만 분석한다는 이 업체에서도 연말까지 2만 달러 돌파 확률 7%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여기도 결국 돈의 쏠림을 좀 간과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한 폴 트루드 존스나 스탠리 드러큰 밀러, 뭐 업계에서는 꽤나 알아주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폴 트루드 존스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그 폴티드 존스하고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나오는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지금 나오는 화면, 예. 예, 폴티드하고 그 부분이 빠졌네요. 좋습니다. 어쨌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이 화면은 그거죠. 아니요. 지금 방금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예. 지금 이거는 비트코인 값을 금값으로 나눈 그 이른바 비트코인 골드 레이쇼입니다. 지금 이 부분 10배 이상으로 이제 치솟고 올라가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2017년 말 그 당시의 비율까지는 못 갑니다만 이건 비트코인 가격이 아니고 금값 대비 비트코인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더 2017년 저 무렵을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참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중간에 하나 슬라이드가 빠진 것 같습니다만, 드러큰밀러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결국, 자기가, 이쪽으로 잘 점도 왔다고 합니다만, 지금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는 5월 13일자, 악시오스, 정치 매체이긴 합니다만, 5월 13일 날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은, 투자자들은 not buying the stock market rally. 그 당시 한참 장이 뜨거웠죠. 3월 중순 하순에 바닥치고 막 올라올 때였습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 S&P 500이 저 정도 왔을 때의 기사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래프는 뭐죠? 지금 현 시점에 그건데요. 그때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앞서 소개해드렸던 스탠리 드러큰밀러,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관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 드러큰밀러가 그 당시 한 얘기로 V자형 회복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V자형 회복이라는 것은 판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하는 스티뮬러스, 이 부양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 전 세계의 문제점을 갖다가 극복하기에는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줄 그었습니다만 그 당시 시티그룹의 칩 US 에퀴티 스트레치, 즉 미국 뉴욕 증시에 대한 수석 전략가예요. 그 다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책 보시면은 그 다음 또 줄 건 부분은 칩 US 에퀴티 스트레스 at 골드만삭스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5월 중순에는 드러큰밀러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시티에 골드만삭스의 칩 전략가들이 수석 전략가들이 이장 못 간다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이 슬라이드의 제목을 팬데믹이 이야기한 듣도 보도 못한 장세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지금 비트코인은 훌훌 날아가고 있는데 앞선 말씀드렸던 폴티드 존스 같은 억만장자 투자자, 무슨 스탠리 드러큰밀러, 조지 소로스 밑에서 명성을 쌓았던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가 후회스러운 것은 더 사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비트코인은 조금 더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물론 차트는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제 하루 또 쑥 올라오는 거 보면 이러한 전반적인 매체들의 펌프질에 다른 추격 매수도 개인들의 추격 매수도 많이 달라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 열기가 조금은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달러가 강으로 돌았으면은 조금 그 열기는 식혀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열기뿐만 아니라 증시의 열기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코스피 지수도 사흘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네.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3단계로 조정이 된다면은 지수의 조정도 불가피할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볼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단계 조정 참 모든 국민들 기업하시는 분들이든
무슨 뭐 자영업자이시든 학부모이든 모든 국민들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증시는 과연 뭐 그것을 겁내고 있을까 싶을 정도의 랠리가 이어집니다. 개인이 하루 1조도 우습게 순매수 규모를 갖다 보이다가 개인이 한 사람은 또 기관이 달라들든가 기관도 개인도 아니면 외국인이 사든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2780 근방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 고점을 올려가는 데는 좀 한계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뭐 들어가기 힘듭니다. 못 갑니다. 소리 한 지도 벌써 몇 달째인데요. 저 또한 아까 뭐 드러큰밀러도 틀렸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시티도 틀렸습니다. 5월달에 6월달에 그 여름에 그 장을 다들 못 놓쳤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장세입니다라고 했지만 이 듣도 보도 못한 장세에서 저 또한 계속적으로 틀려왔는데 모르겠어요. 뭐 테슬라가 들어가기 힘듭니다. 뭐 지수도 조금 버겁지 않을까요? 그냥 욕만 먹는 것 같아서 우리 시장 좋을 겁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 네.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뭐 이례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다소 좀 생각지도 못했던 시점에 네. 생각지도 못했던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뉴스 내용을 한번 정리한 슬라이드와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뭐 스위스하고 베트남을 갖다가 환율 조작으로 지정했다는 것이죠. 미 재무부의 판단 기준은 저렇게 정리해 놓다시피 일단 대미 무역 흑자가 1년간 200억 달러를 넘고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2%를 초과하고 그리고 1년 동안에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로 달러를 막 사들이면서 그렇게 해서 자국 통화에 약세를 갖다가 유도하는 그런 외환시장 개입을 한다면은 이 세 개가 다 충족된다면은 환율 조작국이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번, 2번은 됩니다만 3번 외환시장 개입 부분에서 저기서 이렇게 요건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관찰 대상국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베트남 지난 6월 기준으로 무역 흑자액 엄청나죠. 580억 달러. 뭐 그런 식이고 외환시장 개입도 한 뭐 GDP 대비 5% 이상으로 늘어났고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을 겁니다. 중국에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한번 베트남 거쳤다 오는 이런 부분도 베트남의 수출로 잡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 같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 GDP 대비 14% 이상의 규모로 외환시장을 개입했다는 겁니다. 무역 흑자도 상당하네요. 올 들어 10월까지 510억 달러. 그런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신다면은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의 일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얼핏 뭐 계속해서 차트를 이렇게 체크해 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저거 우리 달러원 환율하고 비슷한데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가운데 8월 정도에는 또 한참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도 꽤나 우리 달러원 환율하고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자면은 참 스위스 프랑의 이렇게 상대적인 강세 압력, 절상 압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색깔이 잘못됐습니다만 빨간색은 달러 스위스 프랑 환율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저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죠. 아래쪽에 저 자막을 좀 치워주시면은 지금 이 차트에 시사하는 바를 조금 더 이렇게 확인하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죠. 2002년부터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저 때는 달러 약세가 더 컸습니다. 달러 약세가 더 컸는데, 자, 문제는 지금 그 이후에 달러 강세 2014년 이후를 한번 보시죠. 2014년 이후를 보시면 달러가 강해지는 모습이 달러 인덱스 파란색의 달러 인덱스가 튀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비해서 이렇게 달러 스위스 프랑 환율은 잘 못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상황. 즉 꽤나 이미 수년째에 걸쳐서 스위스 프랑은 상대적으로 절상 압력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스위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슨 뭐 이걸로 무역 덕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이 스위스 프랑의 환율에 있어서의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물가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외환시장 개입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 전반적으로 이 두 개, 베트남 동과 스위스 프랑, 이 두 개의 통화가 이렇게 눈길을 끌었습니다만,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시점에 갑자기 환율 조작국 리포트가 나왔다 하는 것에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다들 뭐 뭐라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네. 뭐 다음에 곧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긴 하지만 자기들 할 일은 뭐든지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저는 또 이런 면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